저 아이들 우리 핏줄 맞지? 아가,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 회장 부부는 차가운 눈밭 위에 무릎을 꿇고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끄는 초라한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냉정하게 말했죠.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맨몸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회장 부부는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신림동 재개발 현장에 칼바람이 불어오던 그날 오후 검은 세단 세대가 허름한 골목 앞에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고 그 중심에 허리가 꼿꼿한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중경그룹 회장 강태준, 68배 나이가 무색하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손에 들린 재개발 지도를 펼쳐든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 땅, 내가 선택한 땅은 실패한 적이 없어. 주변에 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가 손대는 땅마다 고층 빌딩이 솟아올랐고 낡은 골목은 번듯한 상가로 탈바꿈했으니까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실장 정우진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태준 뒤로는 부인 차미경 여사가 밍크 코트 깃을 여미며 따랐는데 눈가에는 어딘가 지친 기색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세단 바로 앞에서 녹슨 폐지 리어카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고 미경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건 30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해진 점퍼 소매는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손은 추위에 벌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어요. 털모자 밑으로 삐죽 나온 볼이 추위에 발갛게 물들어 있었죠. 미경이 차에서 내리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여기 차 다니는 데예요.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아이 하나가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리어카에 쌓여있던 폐지 더미가 우수수 쏟아졌어요. 신문지, 박스, 우유팩들이 차가운 바닥에 흩어졌고 넘어진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엄마 아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젊은 여자가 허겁지겁 달려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하야, 괜찮아? 엄마가 호해줄게. 차가운 손으로 아이의 무릎을 감싸며 입김을 불어주는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던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진 점퍼 사이로 보이는 야윈 어깨, 추위에 갈라진 손, 그리고 초췌해졌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연서,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연서, 5년 전 이 집안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며느리였어요. 연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치다니.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연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미경이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미경이 비웃듯 말했어요. 너 같은 걸 우리 가문에 들인 것부터가 실수였어. 우리 아들 잡아먹고도 모자라서 아직도 이 동네를 기웃거리는 거야? 그 말에 연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할 수도 없었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때 연서 뒤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아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쌍둥이 중 동생 유준이었어요. 형이 넘어지는 걸 보고 놀랐는지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해요. 형이 다쳐서 피가 나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숨이 멎었어요. 반달 모양의 눈매, 짙은 속눈썹, 그리고 오른쪽 볼에만 깊이 패이는 보조개.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우연이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미경도 그 얼굴을 보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운전기사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연서는 시부모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았어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채는 눈빛.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아야, 유준아, 가자. 빨리 가자. 연서는 다친 유아를 안아 올리고 유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폐지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리어카를 내버려 둔 채 골목 안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한참을 달린 뒤에야 연서는 멈춰 섰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뛰어? 유준이가 물었지만 연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들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한편 골목 입구에 선 태준과 미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들 우연이랑 너무 닮았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매도 보조개도 말하는 것도. 여보, 저 아이들이 설마.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얼굴로 흩어진 폐지더미와 텅 빈 리어카를 바라보다가 비서실장 정우진을 불렀어요. 정 실장.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장 저 여자와 아이들을 찾아.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저 아이들이 몇 살인지 전부 다 알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아들이 죽은 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를 찾지 않았어요.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그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이 그 아이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서재로 내려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먼지가 쌓인 표지를 털어내고 첫 장을 넘기자 5살 우연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오늘 낮에 본 그 아이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7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그 여자 이야기를 꺼냈던 날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됐죠. 그의 가을 우연이는 29이었고 중견그룹 상무로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이려니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빠지지 않고 매주 찾아가는 게 이상했죠. 그 고아원에서 우연이는 연서를 처음 만났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던 10월의 어느 오후 우연이가 고아원 마당에 들어섰을 때 한쪽 구석에서 젊은 여자가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낮잠 시간이었는데 담요가 모자라 한 아이가 웅크린 채 떨고 있었죠. 그 여자는 망설임 없이 자기 카디건을 벗어 아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우연히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어요. 잠시 뒤 여자가 다른 아이의 발을 살피더니 구멍난 양말을 발견하고는 가방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구멍을 꿰매는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마치 오래전부터 늘 그렇게 해온 사람 같았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 직원분이세요? 우연히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23세 얼굴,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봉사자예요. 여자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한연서였습니다. 우연히는 그날 이후 매주 고아원을 찾았고 연서도 같은 시간에 왔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았죠. 연서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연히의 마음은 더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 우연히가 물었습니다. 연서 씨는 왜 이 봉사활동을 하세요? 연서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거든요. 10살 때 교통사고로 한꺼번에요. 그 뒤로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작년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우연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연서의 손을 가만히 잡았죠. 그해 겨울, 첫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우연히가 연서의 손을 잡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연서야, 나랑 결혼해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연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연 씨, 저야말로 평생 잘할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연히가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누구냐? 어느 집안이지? 우연히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학력은 고졸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고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라고? 고아의 고졸이라고.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견그룹 장남이 그런 여자를 데려온다고. 어머니, 연서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우연히가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미경은 다음날 곧장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도아령이라는 이름의 무속인이었죠. 붉은 부채를 펼쳐든 점쟁이가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 결혼 안 돼, 절대 안 돼. 6살 차이 범띠와 원숭이띠가 만났으니 인신충이야. 상극 중에 상극. 점쟁이가 부채를 탁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팔자가 드세고 박복해. 남편 잡아먹을 상이야. 미경은 그 말을 녹음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태준 앞에서 틀어보였습니다. 여보, 들었죠? 절대 이 결혼은 안 돼요. 며칠 뒤 우연히가 다시 한번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다른 여자를 찾아. 우연히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30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연서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태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냐? 아버지가 제 인생까지 좌지우지하실 순 없습니다. 우연히도 물러서지 않았죠. 순간 태준의 손이 올라갔고 우연히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미경이 비명을 질렀지만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늘부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밟지 마라. 우연히는 볼을 감싸 쥔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그게 우연히가 그 집을 나온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뒤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고 증인은 고아원 원장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신부의 드레스는 빌린 것이었고 신랑의 양복은 세일 기간에 산 것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누구보다 환한 웃음이 피어 있었어요. 연서야. 우연히가 연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더 좋은 집 못 해줘서 반지 하방밖에 못 구했어. 연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연 씨. 당신이 있으면 거기가 궁궐이에요. 우연히가 연서를 품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연서야, 우리 꼭 행복하자. 아버지 어머니도 언젠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꼭 인정받아서 당당하게 데려갈게. 연서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연 씨,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천천히 기다릴게요. 그 무렵 중경그룹 본사 부사장실에서는 강현수가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보다 4살 어렸지만 야망은 형보다 10배는 컸죠. 형이 정말 집을 나갔다니 현수가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을 했어요. 보잘것없는 여자 하나 때문에 다 버리다니. 참 대단해, 우리 형도. 현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아버지는 형만 바라봤고 어머니는 형만 칭찬했죠. 똑같이 시험을 잘 봐도 형은 당연한 거고 현수는 형보다 못하면 야단이었습니다. 그 서러움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시커먼 덩어리가 되어 가슴속에 박혀 있었어요. 형이 없어지면 후계자 자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될 터였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형, 잘 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미소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우연과 연서는 좁은 반지하방에서 오순도순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우연이는 집에서 쫓겨났지만 회사에서 완전히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태준이 아무리 화가 나도 장남을 아예 내칠 수는 없었던 거죠. 다만 상무 자리에서 과장으로 내려와서 지방 현장을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연서는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았어요. 우연 씨, 밥 꼭 챙겨 드세요. 연서가 도시락을 건네며 말하면 우연이는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걱정 마, 연서야. 금방 다녀올게. 그해 봄 연서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에 민감해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죠. 축하드려요. 임신 6주차예요. 의사의 말에 연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아기가 생긴 거야. 연서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연 씨, 저예요. 연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연서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임신했대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연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연서야, 진짜야? 나 이제 아빠 되는 거야? 네, 우연 씨. 6주래요. 연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연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연이의 목소리도 살짝 떨렸어요. 오늘 일찍 들어갈게. 맛있는 거 먹자. 아니, 내가 사갈게. 뭐 먹고 싶어? 그냥 우연 씨 얼굴만 보고 싶어요. 빨리 와요. 알았어. 금방 갈게. 사랑해, 연서야. 저도요, 우연 씨.
연서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를 꺼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다듬었습니다. 그 시각 중경그룹 본사에서는 현수가 형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우연희가 서류를 정리하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형, 아직 안 갔어? 현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응, 이제 가려고.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해서. 우연희가 대답했습니다. 현수가 형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환하네. 우연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응, 연서가 임신했어. 나 아빠 된대. 현수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형 너무 축하해. 그럼 나도 이제 삼촌 되는 거네. 현수가 종이컵 하나를 우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침 커피 타왔는데 한잔하고 가. 우연히는 컵을 받아들었어요. 고마워, 현수야. 요즘 바쁜데 형까지 챙겨주고.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현수가 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 천천히 마시고 가. 피곤해 보이는데 무리하지 마. 그래, 고맙다. 우연희가 컵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일 보자. 현수가 사무실을 나갔어요. 잠시 후 우연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강우현 씨 맞으시죠? 아버지 강태준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우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우연희는 허겁지겁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떨려 키를 꽂기도 힘들었어요. 아버지와 1년 동안 얼굴도 못 봤는데 마지막 날 싸웠는데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해. 손주 소식을 전하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우연희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요즘 야근이 잦아서 피곤이 쌓여 있었어요. 눈꺼풀이 자꾸 무거워졌지만 있는 힘껏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한테 빨리 가야 해. 우연희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다잡았어요. 연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서야, 나야.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중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네, 우연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연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연희가 대답했어요. 연서야,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릴 거야. 우리 아기 생겼다고 말하면, 손주 생기다고 하면 아버지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우연 씨, 조심히 운전하세요. 제발요. 연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터널 입구가 보였습니다. 우연희의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았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핸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주오던 트럭의 경적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그리고 굉음이 울렸습니다. 연서야, 사랑해. 그게 우연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연서는 집에서 전화기를 붙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여보세요, 우연씨. 우연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끊어진 전화기에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연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보호자분 되시죠? 강우현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연서는 슬리퍼를 신은 채로 뛰어나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괜찮을 거야. 우연 씨는 괜찮을 거야. 연서는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는 이미 태준과 미경이 와 있었어요.
경찰과 의사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서가 달려가자 미경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의사가 태준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경의 비명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연아, 우연아. 미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어요. 내 새끼가 왜? 하늘이 무너져도 이럴 수는 없어. 미경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태주는 벽을 짚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들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 그보다 더한 고통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연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늦었다니 무슨 말이에요? 우연 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서가 의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고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연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연 씨. 그때 현수가 나타났습니다. 숨이 찬 듯 달려오더니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이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미경이 현수의 품에 안겨 통곡했습니다. 우리 우연이가. 현수가 경찰에게 다가가 뭔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태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졸음운전을 한 것 같대요. 요즘 야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수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형수랑 전화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통화 중이었다고. 미경이 연서를 돌아보았어요.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미경이 연서에게 다가왔어요. 운전 중에 전화를 했다며. 내 전화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님. 우연 씨가 먼저 전화를... 연서가 고개를 저었지만 미경은 듣지 않았습니다. 미경의 손이 연서의 뺨을 때렸어요. 입 다물어. 점쟁이 말이 맞았어.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더니 정말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어. 연서는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우연 씨의 아기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태준이 연서를 내려다보았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탓이다. 네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연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부모의 눈에 자신은 이미 살인자였어요.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벌가 장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전화 받다가 사고가 났대. 며느리한테 온 전화였다며. 팔자가 드세다더니 정말 남편까지 죽였나 봐. 연서는 빈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연서는 배 위에 살며시 손을 올렸어요. 그 안에 우연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저 임신했어요. 우연 씨 아기가 뱃속에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미경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남편 잡아먹은 팔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서는 생각했어요. 말하면 아이를 빼앗길지도 몰라. 손주라고 하면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나는 또 쫓아낼 거야. 아니, 이 아이가 남편을 죽게 한 여자의 자식이라고 미워할지도 몰라. 배를 감싸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어요. 우연 씨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장례식 마지막 날
태준의 비서가 연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연서가 봉투를 열자 이혼 서류가 나왔어요. 미경이 다가왔어요. 사인해. 보험금도 위자료도 없어.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미련 갖지 마. 연서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서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소를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뒤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뱃속에는 우연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연서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어요. 우연 씨, 저 혼자서도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연서는 그렇게 중견그룹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요. 그날 이후 5년 동안 태준과 미경은 단 한 번도 며느리를 찾지 않았어요. 아들을 죽인 여자라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다음 날 경찰이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사고 차량 블랙박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서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야. 태준이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네가 경찰이랑 같이 가서 확인해라. 아버지는 못 보겠다.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뒤 현수가 보고했어요. 아버지, 블랙박스가 충격으로 파손됐답니다. 복원이 불가능하대요. 경찰도 졸음운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태준은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이미 죽었고 진실을 알아봐야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 알겠다. 태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중견그룹 집안은 진실을 묻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슬픔에 잠겼고 의문을 품을 여력조차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빈소가 철거되자 집안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그 고요 속에서 홀로 폭풍을 견뎌내야 했어요. 연서는 그렇게 중견그룹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요. 장례식장을 나온 연서는 갈 곳이 없었어요. 반지하방 보증금은 남편 명의였고 시댁에서는 그마저도 빼앗아 갔습니다. 주머니에는 몇만 원밖에 없었어요. 연서는 밤새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서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람에 날려온 종이 한 장이 발밑에 떨어졌어요. 구인 광고였습니다. 숙식 제공, 주방 보조 구함, 성실한 분 환영. 연서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숙식 제공. 그 네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소를 찾아갔어요. 허름한 골목 끝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손글씨로 복순이네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연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쉰이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저 구인 광고 보고 왔어요. 연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연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초췌한 얼굴, 부은 눈, 그리고 힘없이 늘어진 어깨. 아주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름이 뭐야? 한연서요. 일해본 적 있어? 연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거지, 청소, 뭐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게요.
아주머니가 한참 연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연이 있는 모양이네. 안 물어볼게. 일단 들어와. 밥부터 먹어. 아주머니 이름은 복순이었어요. 55의 나이, 혼자 국밥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은 연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꼭 몇 년 전 자신의 딸 같았습니다. 복순에게도 딸이 있었어요. 이름은 은지, 연서처럼 24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구박받으며 살았죠. 은지가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들 낳으면 받아주지, 딸이면 나가라. 그 말에 은지는 매일 울었어요. 복순이 딸을 데려오려 했지만 은지가 거부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참을 수 있어. 아기만 무사히 낳으면 돼. 하지만 출산 중 과다출혈로 은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25의 나이였습니다. 시댁집에서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순이 딸의 유골함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순은 혼자 살았어요. 남편도 딸 떠나보낸 슬픔에 술을 마시다가 2년 뒤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순은 25년 동안 매일 밤 딸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내가 그때 억지로라도 데려왔어야 했는데 죽을 때까지 시댁 구박받으며 살게 했구나. 그런 복순의 눈에 연서가 들어온 거였어요.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갈 곳 없는 절박함. 딸 은지가 마지막으로 복순을 찾아왔을 때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복순은 생각했어요. 이번엔 내가 지켜줘야지. 딸은 못 지켰지만 이 아이는 내가 살려야지. 그래서 복순은 연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마음으로요. 연서는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순이 말없이 휴지를 건넸어요. 울어. 실컷 울어. 울고 나면 좀 나아. 그날부터 연서는 국밥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반지하 방을 치워 방을 만들어 주었어요. 춥고 좁았지만 연서에게는 감사한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서는 복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사실 임신 중이에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복순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더니 연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연서는 국밥집에서 일하며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밤에는 반지하 방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우연 씨, 우리 아기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연서는 매일 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8개월째 되던 날 갑자기 배가 아파왔어요.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랐습니다. 복순이 급히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연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요. 저 돈이 없어요. 복순이 연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돈 걱정 마. 내가 낼게. 애 먼저 살리고 봐야지. 연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사장님, 그건 안 돼요. 너무 큰 돈인데. 괜찮아. 사람 목숨이 먼저야. 복순이 연서를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쌍둥이인데 아이 위치가 좋지 않아요. 제왕절개 해야 합니다. 연서는 수술대에 올라가면서도 불안했어요. 돈도 없는데 복순 사장님한테 너무 큰 빚을 지는 것 같아서요. 새벽 5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 2명을 안고 나왔어요.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연서가 아이들을 품에 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애들아, 엄마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연 씨 보고 있지? 우리의 이쁜 아가들이 태어났어. 연서는 소리 없이 서럽게 한참을 울었어요. 복수는 그 시각 병원 밖 작은 금은방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죽은 남편이 준 금반지, 딸 은지가 남긴 금목걸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금은방 주인이 저울에 올려보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복순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과 딸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어요.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내 것까지 써야겠다. 그래도 사람 먼저 살려야 되지 않겠니?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팔게요. 금은방을 나서며 주머니 속 현금 봉투를 만졌습니다. 여기에 며칠간 장사해서 모은 돈까지 합치면 간신히 병원비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연서와 아기의 생명줄이었습니다. 1시간 뒤 복순이 수술비 영수증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연서가 그 모습을 보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꼭 갚을게요. 연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손을 내저었어요. 갚긴 뭘 갚아? 그냥 애들 잘 키워. 그게 다 갚는 거야. 연서는 복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다니. 연서는 이 은혜를 평생 가슴에 새겼어요. 연서는 아이들 이름을 유아와 유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글자를 넣었어요. 먼저 나온 아이가 유하, 나중에 나온 아이가 유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유아는 태어날 때부터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천식이었어요. 유준이는 더 심각했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했어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죠. 의사가 연서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래 못 삽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연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말한 금액에 연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연서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연서의 삶은 전쟁이었어요. 국밥집 일만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연서는 복순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일도 뛰기 시작했어요. 새벽에는 빌딩 청소, 낮에는 국밥집, 저녁에는 아이들을 재운 뒤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복수는 연서가 안쓰러웠습니다. 연서야, 몸이 남아나질 않겠어.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 연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저 안 아파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 복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애들 봐줄 테니까 좀 쉬어. 연서는 복순에게 수없이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복순이 달려와 도와주었습니다. 새벽에 유아가 천식 발작을 일으키면 복순이 함께 병원까지 뛰어갔어요. 한겨울에도 연서는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폐지한 무더기에 몇백 원, 그 돈이 아이들 약값이 됐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연서가 폐지를 싣고 고물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은 탓이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연서를 발견했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연서 아니야. 왜 이러고 있어? 할머니가 연서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연서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조금만 쉬면 괜찮을 거예요.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연서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문 앞에 폐지 더미를 몰래 놓아두었고, 누군가는 아이들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연서는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하지만 병원비는 늘 모자랐습니다. 유준이는 뛰면 안 됐어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창밖으로 바라볼 때면 유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나도 뛰고 싶어. 연서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유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수술시켜줄게. 그러면 맘껏 뛰어놀 수 있어. 유준이가 약을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지? 연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유준이가 왜 미안해?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연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어요. 속으로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요. 어느 날 유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왜 우리한테 안 와? 연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근데 항상 너희를 보고 있어. 저 별 보이지? 저게 아빠야. 유아와 유준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유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서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지만 보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도 연서는 이를 악물고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애들처럼 자라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유치원에서 돌아온 유아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연서가 물었습니다. 유아야, 무슨 일 있었어? 유아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애들이 그래. 우리 아빠 없대. 그리고 엄마 폐지 줍는다고 거지래. 연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유아야. 엄마가 미안해. 유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안 미안해도 돼. 나 괜찮아. 유준이한테는 말 안 할게. 유아가 동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동생을 지키려는 모습에 연서는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연서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우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서가 사진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어요. 우연 씨, 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포기 안 할게요. 당신 아이들이잖아요. 내가 꼭 지킬게요. 연서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이들 깨울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연서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무탈하게 자랐어요. 가난했지만 연서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신림동 재개발 현장에서 시부모를 마주친 바로 그날.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태준과 미경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둘 다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자꾸 그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요. 눈을 감으면 보여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경이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들 우연히 어렸을 때랑 너무 닮았어요. 눈매도 보조개도. 태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그 생각뿐이야. 마치 우연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우연히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걸까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정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정 실장, 나야. 내가 조사하라고 했던 거 어떻게 됐어? 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소는 파악했고 내일 오전까지 상세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못 기다려. 밤새서라도 알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이 일은 현수한테 절대 알리지 마. 아무도 몰라야 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신림동 작은 국밥집에서 거주하고 일하면서 새벽에는 빌딩 청소, 밤에는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 네. 그리고 아이들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만 4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태준이 계산을 했어요. 5년 전 우연이가 죽었고 아이들이 4살이면 시기가 맞았습니다. 연서가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오후 태준과 미경은 몰래 신림동을 찾았습니다. 검은 승용차를 골목 어귀에 세우고 반지하 창문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녁 무렵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미경이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니 좁은 방에서 연서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유준아, 많이 먹어. 이거 먹어야 튼튼해져. 연서가 숟가락을 아이 입에 가져다 대며 말했어요. 엄마도 먹어. 유준이가 자기 밥을 떠서 엄마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연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우리 유준이.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렇게 좁은 방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미경이 차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아내의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어땠어? 미경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 좁은 방에서 혼자서 애들 키우고 있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뒤 정 실장이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유치원에서 칫솔을 확보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며칠 내로 나옵니다. 태준과 미경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았어요. 어느 날 오후 태준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고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쌍둥이 형제가 손을 잡고 걸어 나왔어요. 유준아, 뛰지 마. 넘어져. 유아가 동생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형. 유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다른 아이가 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네 엄마 또 안 왔어? 맨날 늦네. 유아가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 바빠. 일하거든. 뭐 하는데? 유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 아침에 청소하고, 낮에 밥하고, 밤에 또 일해. 슈퍼우먼이야. 태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4살 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저렇게 자랑스러워하다니. 창문을 닫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무렵 미경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일지도 모르는 아이들, 그리고 5년 전의 기억. 문득 점쟁이 도화령이 떠올랐어요. 정말 저 연서의 팔자가 흉했던 걸까? 아니면
미경은 5년 전 연서의 사주를 적어뒀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점집으로 향했어요. 어머, 미경 여사님. 오랜만이네. 도아령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미경이 자리에 앉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주를 적은 종이었습니다. 연서의 사주였지만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이 사람 사주 좀 봐주세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감으로 생각 중인데. 도아령이 사주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채를 펼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이게 웬 대길이야. 이 사주는 복덩이야, 복덩이.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넘쳐.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봐봐. 이 사주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사주야. 젊어서 고생하지만 나중엔 큰 복을 누릴 거야. 집안의 귀한 자식 나아대를 이을 상이야.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사주 팔자가 드세다거나 남편 잡아먹는 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도아령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 사주가 왜 이런 사주 흔하지 않아? 당장 며느리로 들여. 집안이 아주 대박 날 거야.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 범띠와 원숭이띠가 만나면 상극 아니었나요? 도아령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궁합이란 게 해석 나름이야. 범과 원숭이가 만나면 호랑이가 원숭이를 잡아먹는다고도 하고 원숭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 천하를 얻는다고도 하지.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쁜 거야. 미경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사주, 5년 전에 보여드렸던 사주예요. 그때는 흉하다고 남편 잡아먹는 팔자라고 하셨잖아요. 도아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때 여사님께서 워낙 반대하시는 눈치셔서 내가 여사님 마음을 헤아려 드린 거지. 뭐라고요? 사실대로 말하면 손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해드리는 게 우리 일이거든. 여사님이 그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게 보였으니까. 미경이 도아령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 믿고 며느리를 쫓아냈는데. 도아령이 미경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진정해. 나는 여사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했을 뿐이야. 실제로 며느리 쫓아낸 건 너잖아.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아령의 말이 맞았어요. 점쟁이 말을 핑계 삼았을 뿐 결정은 자신이 했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 없이 점집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다 내 탓이었어. 점쟁이 말이 아니라 내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었던 거지.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생 끝에 복을 받는다. 그 애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다 앗아간 거야. 미경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며칠 뒤 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정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99.9% 일치합니다. 아이들은 우연 도련님의 친자입니다. 회장님의 손주가 맞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미경도 서류를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우리 손주야. 우연이가 남긴 아이들이야. 그 애들이 5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어. 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데? 그리고 며느리 되시는 분이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 말로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번 돈 전부 아이들 병원비에 썼다고 합니다. 병원비?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큰아이 유아는 천식이 있고 작은아이 유준이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돈이 없어서 약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손주가 천식? 심장병이라고?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태준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내가 뭘 한 거야? 5년 동안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미경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정 실장, 한 가지 더 조사해. 5년 전 우연히 사고 당일 블랙박스 복원하고 통화 기록도 전부 찾아내. 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알아내. 진실을 알아야겠어.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 실장이 나간 뒤 미경이 물었어요. 여보, 설마 그날 일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운전을 했는지 아들 앞세우고 그동안 너무 아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묻어두었던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었어요.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정 실장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손주들이 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5년 전 사고의 진실을 먼저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며느리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이 떠올랐어요. 며느리 뺨을 때리던 자신의 손, 네가 아들을 죽였다고 소리치던 자신의 목소리. 그게 다 거짓이었다면 자신은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블랙박스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도 전부 확보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래, 뭐가 나왔어? 정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당장 와. 30분 뒤 정 실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미경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정 실장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회장님, 사모님, 이 영상은 5년 전 사고 당일 우현 도련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음성도 함께 복원됐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어봐. 정 실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어두운 도로가 나타났어요. 거친 숨소리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우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미경은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우연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서에게 거는 전화였어요. 연서야, 나야.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중이야. 아버지가 위독하시대. 전화기 너머로 연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우현 씨.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우현이가 대답했습니다.
연서야, 어제 아버지랑 싸운 게 마지막이야.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우리 아이 생겼다고 말하면 아버지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미경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연히가 손주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용서받으려고, 다시 가족이 되려고. 영상 속 우연히의 목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졸음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있었어요. 우연 씨, 조심히 운전하세요. 제발이요. 연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연히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핸들이 흔들렸어요. 마주오던 트럭의 경적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굉음이 울렸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연히의 가는